안녕하십니까. 시네마 까몽소리 오늘 17회 방송입니다. 먼저 사과 방송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번 주 예고대로는 오늘 그 방학 특집 마지막 회를 했어야 되는데요. 애들이 방학 숙제가 밀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 2대 봉다리가 드디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방송 사고 이후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던 제 1호 봉다리에 의해서 한국 영화계의 울분을 토하는 제 2기 봉다리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먼저 2기 봉다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말 안 해? 역시 2기 봉다리도 당분간은 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말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 안 할 것 같고요. 다행히, 그러니까 봉다리가 정식적으로 왔으니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한국 영화계에서 어떤 잘못된 관행들이 되게 많은데, 얼굴을 이제 까놓고 얘기를 해버리면 매장당하기 때문에 저처럼 망가진 인간들이야 뭐 하지만, 그래서 1기 이후에 더 이상의 봉다리는 출연하기 힘들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2기 봉다리가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영화판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건 많은데, 얼굴을 차마 아직까지는 얼굴을 밝힐 수가 없는 그런 게 지금 한국 영화계의 현실이죠. 저희 시네마 까몽소리 카페 문구 그대로 봉다리가 봉다리를 벗고 자기의 얼굴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그날까지 시네마 까먹는 소리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만에 그랬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한국 영화판을 막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회가 넘어가면서는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2기 봉다리의 시작점을 찍은 이유이기 때문에 2기 봉다리맨이 가지고 있는 한국 영화계의 불만들을 봉다리가 직접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한국 영화의 설국열차하고 더 테러 라이브가 아주 그냥 극장의 65% 70%를 잡고 그냥 장악을 해버렸죠. 뭐 6개관에 한 4개관이 그냥 그 두 영화라고 그냥 다 도배가 돼 있고, 말도 600만 400만 찍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 패턴이 어떻게 보면 그 봉준호의 괴물이 나왔을 때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람들한테 악명을 떨치게 된 경우가 2번 있었는데, 한 번이 스크린 쿼터 때였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봉준호 감독의 괴물 논쟁. 하필 또 봉준호네요. 괴물 논쟁이 펼쳐졌을 때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을 했었죠. 그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설국열차 때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들까지, 영화과 대학 교수들까지 나서서 지금 스크린 쿼터와 함께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4년이 지난 지금도, 4년이 아니라 4년도 서 있구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이 독과점 문제는 더 골이 깊어지긴 깊어졌지 약해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설국열차를 바라보는 시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국열차는 이제 아예 말하기가 싫은, 이런 단 한마디로 쓰레기 영화라고 말을 했고, 차라리 만화책을 보세요, 원작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저기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죠. 이거 북한 인권 영화다, 북한의 현실을 다룬 영화다.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세계관이 뭐 기가 막히고, 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뭐 이런 어떤 극찬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뭘 들고 사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설국열차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죠. 잘못된 것들. 스크린 쿼터의 폐해도, 스크린 쿼터가 아니고 자꾸 스크린 쿼터라고 하는데, 독과점의 문제도 문제지만 3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국내 수지 타산용은 절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이면 해외 투자 자금이 들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미스터 고 같은 경우는 한국 합작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200억인가 뭐 그 정도 제작비가 들어갔지만 이거 설국열차 같은 때는 말 그대로 순수 자본으로 만든 영화죠. 해외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해외 감독들 데려왔겠지만, 근데 과연 이 380억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쓰였는지 영화를 보신 분들 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 정도의 세트라든가 그 정도의 CG면 우리나라 기술력이면 충분히 100억대면 충분히 찍을 수가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200억이 넘는 그런 돈은 그냥 헐리우드 그냥 알만한 배우들, 중간급 배우들한테 그냥 개런티로 다 나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왜 한국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안 찍고 헐리우드 가서 찍으면서 헐리우드 배만 불려줬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일단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 보면 쓸데없는 자본, 쓸데없는 영화 산업 문화 시장의 자본들이 그냥 외부로 흘러나가는 상태였는데, 이게 괴물에서도 똑같습니다. 괴물에서도 뭐냐면 그 CG를 외국 회사, 호주에 있는 외국 회사를 들어왔었는데 그 CG가 그렇게 잘 만들지도 않았었고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해외 어떤 시장에 다 뺏기면서 국내 CG 업체들의 CG 업체들도 저렴한 거 훨씬 그만큼의 것을 만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해외 기술력을 갖다가 썼으면 그 기술력을 빼서 국내 CG 업체들과 국내 기술력에 도움을 줘야 한국 영화 발전을 할 텐데, 그때 말로는 이 괴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CG 기술력을 갖다가 하나도 국내 기술에 도입하지 못한, 말 그러면서 해외 쪽만 돈 배불려 주고 그 돈 세이브하기 위해서 국내 어린 코 묻은 아이들부터 일반인들의 등을 쳐가지고 국장에 오게 만들고 홍보비만 쏟아붓고, 이런 악순환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또 이 악순환들의 주범을 딱 보면은 그렇게 내가 씹어대고 이제는 말도 하기 싫은 설탕회사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한국 영화 시장에서 100억대가 넘는 영화 자체가 한국 영화 시장에서는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든데 380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국열차 보셨어요? 어땠어요? 네. 아니 말해도 돼. 얼굴 안 나와. 이게 울려서 네. 이게 울려서 말 안 나와. 괜찮아.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안 들리나? 해요. 내가 설명을 해줄게. 네, 재미없었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얼굴이 잘 안 들리게. 이거 말하면 돼. 어차피 그렇게 붕다리기 때문에 웬만큼 움직여도 다 나와요. 아직 오늘 첫 출연이라 지금 좀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설국열차에서 나는 설국열차를 보면서 좀 말이 안 됐던 게 뭐냐면, 그 특히 이제 중반 때 후반 때 딱 넘어가면서 엔딩을 치고 나가야 될 보면서 갑자기 뭐 주인공하고 송강호하고 막 뜬금없이 싸우는 장면, 그리고 딱 들어가서 그냥 거기 대빵하고 말로서 모든 걸 다 설명 끝내는 장면들이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그게 과연 그 뭐 우리나라에서 봉태일이라고 해서 디테일 강한 감독이 만들 수 있는 영화에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중반까지는 편집도 그냥 그럭저럭 되는데 중반 이후로는 그냥 거의 날림이 돼가고, 그래서 내가 감독의 입장에서 내가 봉준호를 하면 이 영화를 이렇게 왜 만들었을까 했는데, 내가 느끼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만들기 싫었던 것 같아요. 대충 만들고 그냥 만들기 싫었던 느낌이 딱 들어. 그러니까 디테일 따위는 전혀 없어진, 사라진. 그런데 뭐 여기저기서는 막 그냥 우리나라 관객들한테, 저는 우리나라 관객들을 좀 믿는 사람이에요. 관객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소수의 자기가 뭔가 안다라고 하면서 뭐 그냥 먹물 쭉 빨아먹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이가 없는 게, 디테일 자체가 없었는데 그냥 봉준호 때문에 열광하는. 근데 봉준호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 시장에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죠. 과연 그가 영화를 잘 만드냐의 문제는 나는 또 다르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는 잘 만들어졌지만, 과연 괴물과 해서 수백억짜리 영화가 들어가는 괴물과 이런 설국열차를 보면서 딱 느꼈던 게, 과연 봉준호가 100억대 이상의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감독인가에 대한 나는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봉태일이니 역시 봉준호니 뭐니
아니 봉준호가 무슨 근거로 한국 영화 시장에서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어야 되는지 그 자체가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배우로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송강호 연기가 저는 송강호 씨하고 좀 영화 괴물 때문에 좀 이렇게 언론에서 왔다 갔다 약간 한두 번 치고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이 날 싫어할지 않을지 싫어할 것 같아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영화 배우 중에서 송강호 씨가 가장 연기를 잘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능력이 된다면 송강호 씨랑 작업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연기를 잘한다는 배우인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송강호 연기의 최악이었던 거죠, 이번에. 설국열차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송강호 최고의 연기다. 역시 연기는 송강호다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판단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존의 작품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연출력, 그다음에 편집, 배우들의 엉성한 연기, 한국 배우들이겠죠. 외국 배우들이야 뭐 어떤 외국 배우들은 조금 어색했던 것 같고, 크리스 에반스 같은 경우는 좀 연기가 너무 어색했고, 그 엠마인가요? 그 여배우? 틸다 스윈. 틸다 스윈튼. 틸다 스윈튼 한 사람의 연기를 빼고는 뭐 그다지 눈에 띄는 배우들도 없었다. 나중에 에디 해리스만 조금 뭐 분위기 잡는 정도. 근데 거의 뭐 까모에 출연 정도니까. 과연 이 설국열차를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아무리 고민해봤는데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차라리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만화 원작 보는 게 낫지.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따위 영화를 왜 380억을 들여서 만들었으며, 그것도 왜 그 돈을 갖다가 국내에서 안 만들고 해외로 나가서 만들었으며, 그리고 380억이라는 돈을 꼬라박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 한국 영화 시장의 극장을 잡고 홍보비 때려가지고 초장에 영화가 재미없다는 소문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초장에 확 끌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재미가 있든 없든 일단 분위기 휩쓸려서 보게 만드는 게 과연 이 빌어먹을 한국 영화 시장에서 그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또 화가 나죠. 그러니까 5년 전에 당했던 짓을 왜 지금에 또 당해야 되는지 나는 우리나라 관객들한테 묻고 싶어요. 근데 초반에 아이들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현장에 가서 그냥 땡기는 영화 본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는 뭐 상처를 주기 싫으니까 할 말은 없었지만 거기서 다 걸려있는 게 테러 라이브하고 설국열차면 뭘 보겠어요. 설국열차밖에 못 보지. 지금 관객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독과점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선택할 권리를 잃은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시장, 그다음에 극장이라는 게 영화를 보러 가는 공간이 아닌 단지 그냥 시간을,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한국 영화 시장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어떤 뭔가를 위해서라도 독과점 자체는 나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래야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보게 되고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권리가 생기는 거고, 그건 그 관객들의 권리잖아요. 관객들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걸 관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기분이 안 나쁘게 이해하실까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출연하는 이 봉다리 같은 경우에도 그쪽 파트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라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설탕 회사가 만들어내는 영화 배급 시장이라든가 전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있는 봉다리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은 이제 워밍업을 하겠지만 이제 분위기 봐서 이제 방송에 익숙해지면 막 씹어댈 겁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제 2기 봉다리의 활약을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십시오. 예.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오늘 그 방송을 급작스럽게 변경을 해버리는 관계로 원래도 대본이 없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제가 일이 밀려가지고 대본을 제가 써야 되는데요. 일이 워낙에 밀려서 오늘 대본 없이 그냥 막 가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언제 뭐 프로그램 대본 보고 한 것도 아니니까. 자, 그럼 봉다리가 생각하는 스크린 독과점의 방식에 대해 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설탕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못해? 못하겠어요? 뭐예요, 왜요? 준비를 안 해왔어. 야, 준비를 안 해왔다고? 이게 좀 철저한 친구구만요. 철저한 친구라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는 막말하면 돼요. 막말하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쨌든 봉다리가 여기를 오게 된 계기가 우리 저기 홍보 포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설국 봉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설국열차부터 시작된 한국 영화계에서 또 변하지 않는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참지 못하고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설국열차 얘기는 뭐 간단하게 별점이나 이런 걸 매길 필요가 없이 봉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탕 회사에서 뭐 봉준호 감독을 막 억지로 키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좀 뭐 확증은 없겠지만 좀 그럴 여지는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박찬욱, 봉준호, 김지훈, 류승환 감독은 아무래도 대기업 배급사 쪽에서 스타로 키운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 김지훈 감독까지 류승환 감독까지. 그러니까 류승환 실력 여부는 네. 사실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실제 능력보다 좀 뻥튀기 된 듯한. 왜냐하면 그렇죠. 감독도 한국에서도 스타 감독이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감독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박찬욱 감독, 김지훈 감독은 저는 김지훈 감독 영화를 꽤 재밌게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찬욱하고 어쨌든 봉준호 감독은 어쨌든 누군가 뭔가 키우려고 하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 좀 저도 들더라고요. 감독과 봉준호 감독은 사실은 상업 영화 감독이라고 좀 보기 힘든 어떤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면은 상업 영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같은 특히 블록버스터를 맡아서 만들고 있는데 보통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공식을 다 벗어나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380억이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100억도 아니고 사실 38억이면 만들 수 있는 영화 저예산으로 찍으면 그러니까 제 디테일한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찍으면 대단한 제작진. 아니 더 테러 라이브가 그러니까 더 테러 라이브 10편을 만들 수 있는 그 돈을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저기 어디 거기 투자사 되시는 분들 38억만 봉다리한테 주십시오. 설국열차 2 만든답니다. 하기다 뭐 38억이면 우리도 나도 만들겠다. 그 정도면 되니까 그죠? 뭐 세트 네. 딱 만들어 세트로 끝인데 뭐 뒤에다 CG 해가지고 막 블루 스크린만 쏴버리면 끝인데 참 웃겼어요. CG도 진짜 어설펐지. 네, CG도 참 그 미스터 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술로 만들었는데 그거에 비교해 보면은 너무 허접한. 그렇죠.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그러니까 국내 업체가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봤을 때는 전혀 지금 시대 한국 영화의 추세와도 맞지 않은. 그러니까는 관객이 이렇게 600만이 들어가는 이유는 별거 없죠. 그러니까는 괴물을 만들 때 그런 시스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극장 막 올리고 초반에 그냥 홍보 왕창 때려 붓고 사람들이 재미가 있든 또 분위기나 어쨌든 그냥 뭐냐 그 평론가들이 뭐니 해가지고 뭐 봉준호 빠들이니 몇 명들 해가지고 그냥 부모 딱 띄우고 반대파 딱 있어가지고 막 서로 막 노이즈 마케팅 일으켜가지고 쫙 치고 빠진다. 나중에 딱 이 영화가 딱 끝나고 났을 때 보면은 나중에 영화가 먹같다는 세계 우세다. 근데 다음에 또 봉준호가 영화를 찍을 때는 우세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몇백만 감독이니까 이 영화한테 또 영화를 맡기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괴물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 그 포문을 제가 열었었고.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괴물에서 딱 할 때 그 괴물이 물속에 들어가는데 잔상이 안 일고 바로 옆에 오리배가 그냥 배우는 막 액션을 치고 있는데 배는 그냥 그대로 잔잔하게 있고 그냥 그 옆으로 괴물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 왜 그렇다고 영화를 만들어낸 봉준호 감독한테 왜 봉태일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봉태일이라는 용어는 디테일하게 만든다고 해서 봉태일이었잖아요. 홍보팀에서 만들어낸 용어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보통 연예인들 보면은 어떤 이게 닉네임 같은 걸로 해가지고 네. 예. 근데 깝치는 게 영화를 좀 안다면서 영화 카페 있고 막 가서 자기가 영화 좀 얘기한다고 막 나한테 반론 제기하는 애들이 막 봉준호와 박찬욱의 거의 뭐 이제 이거 광적인 신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독과점 얘기가 되면서 지금 이제 봉준호 감독하고 박찬욱 감독에 대해서는 지금 그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 거품론에 대한 어떤 이제 이론 연구가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부터 해가지고 박찬욱의 영화, 봉준호의 영화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또 그거 당연하게 이제 그것을 또 이제 반대를 하고 싸우게 되겠죠. 어쨌든 설국열차는 저는 여기서 제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설국열차를 안 보신 분들은 제발 이제는 설국열차를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국 영화의 미래를 위한 거고, 또 관객 여러분의 볼 권리를 스스로 찾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 게, 그러지 않으면 설탕회사 같은 대형 배급사들은 자꾸 그렇게 해서 관객들의 눈속임을 만들고 자기들의 똘마니 감독들이나 똘마니 배우들을 양성을 해내면서 계속적으로 이딴 영화들이 형성이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그게 봉준호 감독이 안 만들었더라면 그딴 영화의 380억짜리 영화가 지금 600만, 700만에 볼까요? 라는 거죠. 그 답은 관객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관객이 맞다고 믿고 있으니까 저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죠. 제발 여기서 설국열차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지금 다 좋아하지만 저는 테러 라이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면에 스포일러라서 뭐라고 말도 못하지만 저는 농담 삼아서 일기봉달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영화 찍을 때 이제 우리나라 청와대가 한 번은 부서지는 영화가 만들 수 있다. 블루하우스 다운 이런 게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도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청와대가 무너지는 영화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가지고 그런 농담담 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봤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화를 돈 주고 다시 한번 보고 싶지는 않고 봤는데 저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청와대가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그 하정을 쫙 넘어가는 장면에서 청와대가 무너졌나요? 그 건물이 무너지는 맨 마지막 그러면서 네. 끝나잖아요. 네. 딱 넘어갈 때 네. 뒤에 네. 그 밑에 바닥에 네. 그러면 딱 가면은 이게 디테일상 어떤 형태가 딱 그려져야 되는데 가까이 가는데도 계속 뿌얘졌어요. 뒤에 백 화면이 불로 쐈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뿌옇게 만들었다는 건데 뭐라 하면 하여튼 그 지붕이 파랬어요. 근데 난 그걸 보면서 청와대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들었었죠.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뭐 아무 관객들도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잘못 봤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타이밍은 묘했죠. 방카에서 대통령이 말만 시부렁거리고 있고 바로 이제 폭파에 넘어가고 그걸 죽인 사람은 결과적으로 타협 안 했던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장하는 바는 테러리스트와 협상을 해라 이거거든요. 말 그대로 안 하면 이렇게 무고한 시민이 죽는다 이건데 뭐 영화는 진짜 설국열차 보고 이거 보면 정말 잘 만들었지만 중간중간에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객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모르겠고, 그러니까 유독 제가 그 영화에 대해서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영화를 만든 제작자 그리고 그에서 대통령 빵가 속에 숨어 있는 대통령 목소리를 흉내냈던 목소리를 출연했던 그 사람이 그 영화의 제작자인데요. 그 사람이 어쨌든 지금 몇십 년 동안 한국 영화계에서 큰형님이라고 노릇을 하면서 한국 영화계에 지금 어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마지막 장면에 제가 본 그 장면이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넘어가는데 뒤에 분명히 블루 스크린 되고 했을 건데 왜 가까이 갈수록 화면이 오히려 더 뿌얘지면서 이게 무슨 건물인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는 처음에 잠깐 아니 10분의 1초 정도 잠깐 처음에 딱 넘어지할 때 저 밑에 보였을 때가 정확한 가장 큰 모양새였는데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그게 쫙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 제작자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저는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 예산을 잘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한번 보시길 권하고 싶고요. 설국열차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보실 분들은 그 마지막 장 진짜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느꼈던 것이 비단 저만 느낀 건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실 분들은 아마 제 말 뜻이 무슨 뜻인지는 그 영화를 끝나고 나시면 이 말을 듣고 가서 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지금 논쟁이 뜨거웠던 설국열차와 테러라이브 두 영화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워낙에 이제 얘기를 하기 싫었지만 그 정도로 설국열차는 얘기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작품인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고, 테러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테러라이브가 이제 600만, 700만이 간다면 이해가 가능한, 그런데도 한국 문화판에 영화판에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참 그 영화사가 오래 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 두 영화에 대한 얘기는 되게 싫어했는데, 자, 님 이쯤에서 그 말 나왔으니까 그 신의 2000 그 테러라이브 만든 제작자의 향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목숨 걸고 봉다리를 써야 될 수밖에 쓰고 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잠깐 넘어가면, 지금 한국 영화계를 정치판으로 물들였던, 그리고 문화 권력화를 이루면서 한국 영화계를 편향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대표적인 멤버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뭐 영화인 회의, 뭐 영화 제작가 협회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여러 가지 단체들을 보면은 꼭 그 단체에 다 있는 멤버들이 있어요. 다 있는 멤버들이. 근데 그 멤버들이 지금 부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문이 아니고 이건 확실시되고 있고 기사가 보도가 됐으니까, 영화 제작자 협회를 비롯해서 영화인들이 지금 부산에서 부산 영상펀드를 만드는데 60억 규모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60억 규모인데 부산 시청과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부산에 내려가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그 다음에 그 종합촬영소, 지금 양수리에 있는 종합촬영소 모두가 다 이제 그 지방 분권 시대로 해가지고 지방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부산으로 갑니다. 근데 마치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사전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다시 계속적으로 영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서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말 그대로 개가 똥 보면 못 참는다고, 문제는 또 이들의 뒤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느껴진다라는 거고, 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그냥 까버려야 되나? 모씨, 그러니까는 문화인하고 깝치다가 정치권 들어가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지금 조용히 사라지고 있어서 어느 순간 저희들끼리는 이 인간 요즘 뭐 하고 있나 하는 그 모씨가 지금 부산 영상펀드부터 지금 부산에 있는 영화인들과 영화 자금들을 뭐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렇죠? 직접 들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봉다리가 그게 어디 부산 무슨 영화제? 조그만 영화제? 네. 부산. 네. 가족 영화제? 부산에 가면 무슨 조그만 영화제가 있대요. 뭐 저는 부산 아시아나 단편 영화제하고 부산 국제 영화제밖에 모르고, 이제 뭐 부산 독립 영화제 한 3개 정도만 알고 있는데, 부산의 가족 영화제인지 뭔지 이번에 새로 생긴 거 같은가 보네. 그러면 한 3회 정도 되던데 영화의 전당에서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영화제에서 그 관계자분이 그분 말로 그 모 씨가 관여를 하고 있다, 개입을 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었고, 근데 그것을 이제 뭐
일단은 뭐 여기서 이걸 보시는 그 모 씨라던가 영화 제작자들이 저한테 뭐 문제 제시를 해온다 하면 그때 가서 까면 되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을 안 했으면 저희들한테 문제 제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 제시하면 되는 거. 우리는 확실한데 여기서 증거제로까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약 올려야 되니까. 어쨌든 그 모 씨는 모든 것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모 당의 최고위원까지도 보낸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싫어요. 나는 이 사람이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 놈입니다. 일단 영화판을 개판 만들어 놨고 지가 뭔데 영화 배우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배우긴 배우였지만 감히 영화 배우가 영화인들 대선배님들한테 노인들은 나가라고 다 밀어냈던 주범이고 그러면서 지가 뭔데 갑자기 한국 영화판에 큰 구세주처럼 나타나가지고 영화판을 완전히 정치판으로 바꿔놓고 이제 그 자체도 영화인으로서 너무 싫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너무 싫은 거 이 사람은 나는 인간으로 안 보는 놈이거든요. 지 아버지를 죽게 만든 놈들과 꿍짝꿍짝 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것은 호로새끼도 이런 호로새끼가 없는 건데 과연 그런 비인간적이고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정치권의 힘을 빌어서 부산에서 이제 뒷작업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한국 영화의 세대 교체라든가 한국 영화 변화는 언제쯤 일어날지 지금 난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지들이 인과응보라는 걸 다 할 거라고 봐요. 지들의 선배를 그렇게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꺼져라고 다 몰아내고 지들이 갑자기 했으면 그리고 지들끼리 큰형님이니 뭐 대분이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호칭 만들어갖고 까불고 있을 거면 까불었으면 지들도 언젠가 똑같이 당할 텐데 그러기 전에 좀 그동안 해먹었으니까 좀 물러나고 후배들한테 자리를 좀 양보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끝까지 해먹겠다고 하고 부산 내려가지고 펀드 만들고 뭐하고 그런 모양새가 좀 추하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도대체 이들의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이며 분명히 이들도 언젠가는 또 후배들한테 니들의 시대는 떠났으니까 꺼져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시기가 저는 조만간에 올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386으로 대변되는 80년대 세대 그 세대가 지금 상당한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386은 그 다음에 80년대 마인드가 이제는 저물어가는 시점이란 말이죠. 정치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서 지금 무슨 일어나는 부분들이 그렇고 지금 그래서 이번에 뭐 벌어지는 촛불 시위 같은 경우에도 전 개인적으로 386이 끝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영화판도 아니면 문화판도 분명히 이제 386이 끝물, 386이 저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좀 지네들이 발악을 안 하고 인광보처럼 지네들이 모가지 날아가기 전에 아주 깔끔하게 아름다운 퇴장을 좀 스스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발 이 영화판이 그런 정치판 새끼들이 나불게 하는 데가 아니라 정말 순수 창작자들이 정말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영화 실컷 만들어내고 작품으로서 관객들하고 만나고 관객들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살아남고 그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명감독 배우를 듣고 그 감독들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은 감독들이 해외에 나가서 나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지금 봉준호니 박찬욱이 김지호까지 나가서 지금 다 개작 달라고 했잖아요. 나는 봉준호는 해외에서 안 받을 것 같아. 이제 설국열도 딱 보고 나서 그딴 영화 보고 나서 걔를 누가 봐도 이것도 모양새가 그런 거지 헐리우드에 진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 자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에서는 보는 눈이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내에서만 이래야 되는지 참 관객분들한테 나는 안타까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부산에 걔네들이 지금 모이고 있을 때 어차피 그것은 나중에 영진이라든가 영화 권력을 잡겠다는 것도 뻔히 보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얼마 전에 또 이제 영진이랑 문화 콘텐츠 진흥을 통합시키자는 주장까지 했었거든. 작년 대선 때. 이게 어디든 뭐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저쪽에서 붙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승부를 내겠다는 것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돈 있는 곳으로 영화판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곳으로만 움직이는 것인지 난 도대체 이놈들의 생각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일단은 보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시다시피 설탕회사가 일단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 컨텐츠에 대한 투자가 위축이 돼 있는 상태고 다른 대기업 역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 자체가 위축된 상태다 보니까 본인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화에 대한 투자는 기피하게 되어 있겠죠. 대기업 투자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금을 찾아서 부산에 내려간 건데 저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부산 시장님께서 맞아 부산 시장님께서 왜 하필 정말 젊은 부산의 영화인들을 키우려면은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펀드를 조성해서 단편이든 독립이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뭐 100몇 명을 데려다가 서울에서 유명한 영화 제작을 지금 서울에 있는 돈 계속 쓰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부산의 돈을 가지고 영화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참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게 웃겼어요. 그러니까는 부산에 가면 부산 영상회가 있거든요. 네. 여태 그 부산 영화제 하나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수익이 나오는 한두 개 영화제 중에 유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왜 부산시청에서 그런 그 민간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는지도 그냥 부산 영상에도 줘가지고 부산 쪽에 영화인들도 많으니까 젊은 영화인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 지원하는 돈을 쓰지 왜 서울에 있는 상업 영화 하는 놈들 데려다가 어차피 시청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알만한 유명한 제작자들 내려와서 하고 뭐 하는 근데 60억 펀드면은요 사무실 운영하는데 가지고 그 사람들 용돈 쓰는데 1년에 한 10억 날라갈 거고요. 60억 갖고 걔네들 상업영화 투자한다면 한 편 값도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현실로 따지고 보면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돈으로 걔네들이 뭐를 할 것이냐? 부산에 있는 영화인들을 갖다 그 돈 갖고 또 자기들 밑으로 들릴 건데 그러면서 부산도 영화를 이용해서 완전히 정치판 나가리판으로 만들어 버릴 건데 부산시장님 제발 그 멍청한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돈 있으시면 그냥 부산 영상위 쪽에 주셔서 젊은 영화인들 만드는 데 투자를 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요. 부산시장님이 뭐 어떤 당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만약에 부산 지역에서 늘 하고 있는 그 당의 시장님이시라면 언젠가 부메랑 돼서 뒤에서 칼 꽂힐 거니까 그런 멍청한 짓은 그만하세요. 이제 안 좋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돈이고요. 단지 그 노땅들 지금 영화판에서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빌부터 먹는 노땅들한테 용돈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부산시장한테 그러려는가요?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산시장님한테도 안 좋으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 부산시장도 그렇고 나는 그쪽에 또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한 분. 나는 그분도 걱정이야 지금. 아니 그 모였던 분들이 영상 펀드에 모였던 분들은 작년에 그 어떤 특정 대통령 후보를 그렇죠. 지지한다고 문재인 지지해서 대놓고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 명단 쫙 있잖아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영화인들 모임 해가지고 딱 시국선을 했잖아요. 시국선을까지 하고 그 인원 그대로가 거기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돈을 가지고 굴리면서 부산의 젊은 영화인들을 자기 편의 어떤 많은 정치적 영화를 만드는데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그 문화인들 자체가 그 영화인들 자체가 영화는 정치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놈들이고 그렇게 말을 하는 놈들이잖아요. 예전에 정지우 감독 같은 경우에도 26년 만들어 놓고 이 영화가 대선에 개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근데 뭐 다른 영화 좀 유경수 여사나 뭐 다른 뭐 박정희 다른 이런 영화 딱 만든다고 하면 개떼같이 들고 해서 뭐 군부 독재 뭐 유신 그 다시 부활한다 뭐 한다 그딴 얘기는 해대고 있고 도대체 이놈들이 생각하는 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놈들이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부산시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분 제발 좀 정신 지금 그렇게 영화판에 전혀 모르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뭐 그분들 제가 분명히 정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걔네 좌파 아니던데 이런 순진한 말씀 하지 마시고요. 걔네들 분명히 나중에 그 두 분 시장님을 비롯한 그 모분까지 해가지고 등에 칼 꽂습니다. 목 따니까 제발 조심하시고요. 아예 차단을 하십시오. 그게 시장님도 오래 가는 길이고 그 모분도 오래 가는 길이고
무엇보다 우리 젊은 영화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자꾸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깽판 치고 그 돈 지들끼리 해먹고 잃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자금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뭔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요. 맨날 봉준호의 설국열차 같은 쓰레기 같은 영화 또 5년 후에 또 독과점 얘기하면서 또 가서 보실 겁니까? 제발 그러지 말게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기 봉다리 첫 제2기 봉다리의 출연 때문에 급하게 시작한 방송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왕 말 잘 꺼내고 있으니까 1기보단 낫죠. 1기는 말도 없이 막 그냥 뭐 이러고만 있으니까 지만 인기 있고 나는 죽대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봉다리에 한번 이번 방송에서 각오를 한번 하고 오늘은 방송을 좀 짧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청자분들한테. 네,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나? 아니, 다음 주부터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 옷만 계속 입고 나오면 돼요. 이 옷만 계속 입고 나오면 되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봉다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약간 이제 제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봉다리가 쌓였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2기 봉다리 파트 2 봉다리가.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씩 까서 여러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영화계의 현실을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런 얘기만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뭐 새로운 신작도 같이 믹스를 해서 그동안 느꼈던 또 영화에 대한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하면서 영화의 현실과,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원하고 뭔가를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관객분들, 시청자분들이 한국 영화를 고를 때 홍보라든가 아니면은 주위의 어떤 모든 여건에서 내가 그 영화를 왜 봐야 되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보고 재미가 없음에도 주위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니까 내가 재미없다고 욕먹을까봐 재미있다고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라든가 영화를 보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계속 던져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나는 어떤 영화가 보고 싶다고 했을 때 굴하지 않고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남들이 재밌다고 하더라도 내가 재미없으면 굴하지 않고 이 영화는 쓰레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객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의 영화가 발전한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까지 저희 시네마카 문소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영화들을, 쓰레기 같은 영화들을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이 한국 영화계에서 관객의 볼 권리를 지금 뺏긴 상태에서, 여러분들 뺏기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뺏기셨습니다. 아주 미안하지만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그날까지 또 그 봉다리가 차마 얼굴을 밝히지 못하고 그건 비밀들을 하나씩 까드릴 거고요. 봉다리가 얼굴을 벗는 그날 저희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희들의 영화를 가지고 관객분들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들이 오늘은 좀 이렇게 부실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했고 그냥 단지 봉다리를 소개를 하고 지금 당장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저희 편의점 컨셉에 맞게 맥주 마시면서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